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사 365 제1호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의 고차 방정식이라는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북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1호서부터 12호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제목부터 한번 좀 파헤쳐 봅시다. 강제 동원 피해자 구제 제3자 변제 방식의 고차 방정식. 아주 이 타이틀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 지문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 강제 동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필기합시다. 강제 동원은 뭐냐면 1941년 총동원령 이후 이 일본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를 강제 동원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때는 뭘 했겠어요? 강제 동원되면 뭐 강제적으로 군수품을 만들거나 뭐 그런 일을 했겠죠. 그래서 이 강제 동원 피해자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가 뭐예요? 구제. 이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제3자 변제 방식의 고차 방정식. 봅시다. 제목은 뭐 이쯤 해두고 한번 서문을 읽어볼까요? 2023년 3월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뭔가 정부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 때문에 생긴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가 아마 이 글 전체적인 키워드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피해자 유족들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하였고 여론은 대체로 나쁜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자 유족들이 제3자 변제를 어떻게 했다고? 거부했다고 나와 있고 여론도 대체로 나쁜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해법이 삼권 분립 위배라는 입장도 있고 삼권 분립 위배가 뭘까요? 삼권 분립 위배.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바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이제 권한들을 이렇게 분리했다는 거거든요. 입법부가 대표적인 국회, 행정부가 대표적인 정부, 사법부가 대표적인 법원인데 이 세 가지의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쪽에 독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 해법, 여기서 해법이 뭘 나타내죠? 바로 제3자 대의변제 방식을 얘기하겠죠. 이 제3자 대의변제 방식이 삼권 분립을 위배한다는 입장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보니까 지금 미리 뭐 스포를 좀 하면 강제동원 같은 경우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일이냐면 일본이랑 우리나라 사이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떤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했냐면은 중국, 북한이 등장했어요. 그니까 또 미국도 등장했네. 한마디로 이 서문을 읽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제3자 변제 방식 이거에 대한 문제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북한, 미국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까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한미일 군사동맹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며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북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고차방정식. 여기 앞에서 고차방정식이라는 말을 쓴 데에는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모습이 마치 복잡한 고차방정식 같아서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이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뭐 다양한 말을 합니다. 이런 첫 번째 좀 붙여주는 글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서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서문 부분에서는 좀 앞에 뒤에 다룰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막 아유 이 글 어려운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대충 뭐 이런 얘기 하겠네라는 정도만 캐치를 해놓고 뒤로 가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됩니다. 기사를 볼게요. 외교부, 한국정부, 보통 이런 식으로 한정부 해가지고 한자를 많이 씁니다. 신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한자는 좀 아는 게 좋죠.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얘는 한국이란 뜻입니다. 한나라 한자예요. 나라 한자라 하나? 하여튼 한국 할 때 한자예요. 한국정부, 산하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강제징용 배상금 지급.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한국정부의 산하재단이 일본의 전범기업 대신 강제징용 배상금을 지급한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강제징용을 했다. 잘못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일본한테 있겠죠. 그러면 배상금을 준다.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주는 게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이거를 보니까 한국 정부의 산하재단이 전범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모양이네요. 그것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피해자들의 거부라든지 여론의 나쁜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정부가 6일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보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맥락이 바로 제3자 변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 되겠네요. 제3자 변제안이 뭔지 그럼 볼까요? 그러니까 보면 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 이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착취를 당했던 그런 피해자들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이 사람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누가? 바로 행정안전부 산하의 이런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한대요. 제3자 변제해법이 이런 거구나. 자, 여기다 간단하게 조금 필기를 해보면, 저는 가능하면 이 페이지 안에다가 좀 해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굳이 뭐 다른 걸 안 쓰고 여기다 해볼게요. 자, 원래 일본 기업이 잘못했어요. 오케이? 아이고, 조금 이상하다. 나 이러는 거 너무 싫어. 오씨, 미치겠네. 네모가 안 그려지는데? 오케이. 삐뚤어 하지만 그냥 합시다. 일본 기업이 있어요. 원래 일본 기업이 잘못을 했죠. 일본 기업은 뭐예요? 전범 기업이에요. 전범이 뭔지 알죠? 전쟁 범죄자. 이때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이 피해자한테 전범 기업에선 뭘 해줘야 되죠? 그쵸.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지금 발표를 했냐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느냐? 국내 산하 자꾸 산이 그려져. 국내 산하 한 번 더 그려주면 아이패드 부셔버릴 거야. 국내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거죠. 요런 모양새가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 전범 기업이 줘야 될 배상금을 우리나라 재단에서 주고 있는 꼴이 됐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상황이 어때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대가 발생했다는 거죠. 반발이 발생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대략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핵심은 또 뭐냐면 이 사항을 일본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야, 대한민국 우리 돈 안 줄 거야. 니네 쪽에서 해결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발표한 주체가 바로 누구다?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무슨 주체다? 이 발표의 주체다. 이게 이 제3자 변제안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피고 기업 신일본제철 미쓰시피 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그러니까 아하, 여기서 또 대법원이라는 주체가 나오네. 정부랑 대법원이 연결되는 걸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입법이 아니지, 행정부, 사법부, 이 내용의 삼권 분립이 왜 또 연결되는지가 바로 이 부분에서 또 연결이 되네요. 그쵸? 삼권 분립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또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발표 주체, 즉 이 제3자 변제안이라는 것을 내놓은 곳이 정부라면 대법원은 이거 이전에 이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판결을 이미 대법원이 이미 내렸었어요. 뭐라고 내렸냐? 미쓰시피 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이건 밑줄로 볼까?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근데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일본에 있는 미쓰시피 중공업을 상대로 이미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피해자 단체는 판결이 명시된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은 묻지 않게 돼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퇴색했다며 반발했다. 이 내용이 또 앞에 얘기했던 삼권분립 위배라는 얘기의 연장선인 거죠.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태클을 걸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대표적으로 알려드리면 여상규 전 국회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쳐보면 박지원 여상규 혈전, 당신이 판사야 당신이라니 해서 이 박지원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거를 좀 쳐보면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훨씬 더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상규라는 분이 법사위원장이거든요. 청문회 설전을 벌였다는 내용인데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이게 뭐가 이 싸움의 원인이었냐? 이 박지원 의원은 뭔가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국회,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둘이 싸운 거거든요. 그런 논리랑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사항을 갖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취지가 퇴색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할 대상은 2018년 승소한 3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돈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쨌든 재단엔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그랬죠. 근데 재단 자체가 뭔가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한테도 재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재원을 주면 거기서 마련한 돈을 이용해서 배상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거를 단순하게 시사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읽는 거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올 수 있다. 바로 내용일치 불일치, 즉 그죠? 내용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지 1번 재원은 국내 기업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기사 1번. 오케이, 기사 1번. 이 기사 1번에서 우리가 좀 챙겨가야 될 내용은 뭐겠어요? 기사 1번은 뭐에 대한 메인에 대한 내용일까요? 기사 1번. 기사 1번은 그 내용이죠. 과연 제3자 대의 변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나서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에 대한 짧은 의견. 이 정도가 되겠네요.
해가지고 뭐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요약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해보겠습니다. 한쪽에다가 필기를 해놓으면 좋겠죠. 기사 1번. 기사 1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과연 제3자 대의 변제 방식.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이란 무엇이지?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에다가 조금 플러스로 피해자 의견. 이 정도? 이 정도가 기사 1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필기를 해놓읍시다. 오케이. 자, 기사 1번은 해결했죠. 그럼 기사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좀 길어요. 보수 TK 70대에도 절반은 윤 대통령 해법은 친일. 자, 이런 거에 뭐 주목할 필요는 없는데 보수 TK 70 이런 말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이 몰라 넘어가자 이러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르면은 검색을 해보면 돼요. 보수 똑같이 쳐가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디 있어? 어떻게 치면 되지? 잠깐. TK를 쳐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대구 경북을 가리키는 두 문자어다. 아, 대구광역시 이니셜 T, 경상북도 이니셜 K.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대구 경북이 흔히 이제 이런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지지층이 많은 곳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마 중도 보수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어쨌든 TK는 아마 대구 경북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 맞아요. TK는 여기서 대구 경북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명에 대한 이니셜이 언급된 거는 뒤에 또 TK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 해법은 친일. 자, 볼게요. 친일이라는 말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친일이라는 말 자체가 그 어디에 갖다 대도 좋게 들리지 않죠. 야, 김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친일파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앞에 아무리 훌륭하고 청렴하고 부끄러움 하나 없는 친일파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끝내 친일, 이 친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좀 약간 기분이 나빠지죠. 아이, 친일파. 기사 제목에 대놓고 이렇게 친일이라고 쓴다는 것 자체가 이 기사는 이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하는 기사겠습니까? 부정하는 기사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겠죠. 친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유, 친일 잘하셨습니다. 이런 기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친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좋지 않은 내용을 얘기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잡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기사 이번엔 이렇게 쭉 해놓고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 전체적인 제가 글을 몇 번을 읽어봤지만 요게 가장 여기서가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봅시다. 자,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꽃 2. 13일 공개한 3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윤 대통령이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안, 즉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대신 물게 한다는 방안에 대해 자, 이거는 뭐예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 포스코 등 한국 기업에 대신 물게 한다는 방안에 대해 여기서 방안까지가 이게 뭐예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설명이죠. 다른 기사니까 또 다른 회사에 쓴 기사일 거 아니에요. 제3자 변제안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서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치는 건 뭐냐? 응답자의 의견입니다. 핵심적인.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6명은 부정적으로 평가. 요것보다는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이 거겠다. 자, 대개 국민 10명 중 3명 정도가 제3자 변제안에 찬성할 뿐 나머지 6명 이상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현재 국민 여론의 실태인 거죠. 현재 국민들이 좀 약간 밑에 그려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더 위에 칠할까?
오케이.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범 기업의 사과 없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굴욕 외교이자 친일 행위라는 응답도 60% 수준을 크게 넘어서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을 친일 행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도 요약인 거죠. 현재 국민 대다수는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 친일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에다가 제가 숫자를 지금부터 매길 거예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1번. 이게 국민들의 입장인 거예요. 1번.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한다. 2번. 이거 대일정책 친일행위다. 굴욕 친일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40% 선에 불과했다. 심지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배임 또는 뇌물 공유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자, 봅시다. 해서 또 국민 절반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는 대일정책. 이게 3번인 거죠. 이 세 가지 현재까지 말만 봐도 국민들이 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략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 대역인 대구 경북 나왔네. 봅시다. 아까 TK를 언급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대구 경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응답.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큰 의미가 있는 게 심지어라는 말을 썼잖아요. 심지어라는 접두사는 언제 써요? 접두사가 아니지. 접속사는 언제 써요? 뭔가 심지어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 지역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 지역은 보통 윤 대통령의 성향과 비슷하겠죠. 정치 성향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다고요. 이 글 쓰니까.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그 무리 알아요? 무리? 여기다 좀 해볼까? 무리? 공학 다녀봤죠? 다들 중학교 때는. 공학 가면 여자애들이 이렇게 무리 지어 다니죠. 너무 또 이거 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나? 어쨌든 뭐 아니 차별이 아니지. 뭐 이건 아니 차별?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별하면 뭐 고소 당하죠 뭐.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무리를 지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보통 무리 지어서 다니는 애들 성격이 어떻겠어요? 막 천차만별이겠어요? 보통 성격이 그저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여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러면 얘가 A라는 의견을 내면 얘네들도 대부분 다 따라가기 마련이라고요. 보통 의견이 다들 비슷하니까. 근데 얘가 A라는 의견을 냈는데 얘네들이 다 아이씨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A라는 의견이 얘네한테는 더 어떻겠어요? 얘네는 완전 욕하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편인 사람들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그만큼 이 의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런 걸 약간 표현해주기 위한 의도로 이런 말들을 집어넣은 거라고요. 대구 경북 TK를 굳이 끌고 온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 자,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내린 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것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거라시는 3권분 위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공감하고 큰 차이를 드러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게 3권 분리 위배라는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좀 구체적인 응답 수치인 거고, 이 2번, 3번이 약간 응답된 좀 커다란 주제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확률이 파란색과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약간 빨간색으로 쳐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치고 있는 것들은 국민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이라고 보면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파란색은 그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세부값이랄까? 국민들의 일반의 반대가 이상하고 5번은 사실 뭐 국민들의 입장은 아니니까. 자, 국민들의 일반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안 이것도 뭐 빨간색으로 칠 수 있겠네. 자, 이거는 1, 2, 3, 4번이랑 살짝 맥락은 달라. 1, 2, 3, 4번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5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의에 초청받기 위해, 미국이 관계 개선을 압박해서 등의 순서를 답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좀 특히 좀 더 디테일하게 기억, D&T 이렇게 나눴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독서스러워요. 써놓읍시다. 독서스럽다. 제가 여기서 말한 독서는 그 여가 생활에 하는 그런 독서 말고 이 수능 문제에 나오는 독서 유형이라는 비문학 문제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비문학 문제가 기사문은 아닙니다. 사실 기사문이 비문학 문제로 출제되는 이런 빈도는 굉장히 낮아요. 기사문은 보통 사실을 이렇게 막 나열하는 글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글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독서로 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이 체계적이고, 그죠? 굉장히 약간 일치불일치로 낼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치고 막 별표 치고 한 기사 2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국민들은 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한 마지막에 나온 왜 국민들은 제3자 변제안을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3가지 내용도 잘 파악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구 경북이라는 것을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반대까지 초래한 만큼 이게 얼마나 큰 지금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얼마나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다, 기사를 쓴 사람의 라는 겁니다. 자, 기사 3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하나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 지금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자료가 다 기사죠. 그죠? 이 기사들은 신문사별로 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둬야 돼요. 뉴스라 그래서 아주 다 공적인 그런, 완전히 그런 딱 중립에 서서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들도 다 기사 나름대로 그 신문사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신문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바로 다 찾을 수 있어요. 보수 성향 신문, 진보 성향 신문, 또 뭐 중립적인 신문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읽을 때 무비판적으로 또 수용하면 안 돼요. 신문은 무조건 맞다, 또 이건 또 아닙니다. 뉴스는 무조건 맞다, 이것도 아니고. 자, 기사 3번 볼까요? 한 총리,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돼. 한일 협력, 선택 아닌 필수. 자, 볼게요. 아까 기사 2번 같은 경우는 딱 처음만 읽어봐도 어땠어요? 친일. 친일이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죠. 욕이잖아요. 그 기사 2번은 뭔가 어떤 입장이라는 거에 딱 봐도 약간 뭔가 비판, 크게 써놓을게요. 비판. 조금 더 좀 또렷하게 쓸 수 없을까? 비판. 딱 봐도 뭔가 비판적이었단 말이에요. 반면 얘는 뭔가 긍정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입장 표명 글에 가깝겠죠. 입장 설명. 그러니까 기사 2번과 기사 3번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 기사 2번보다는 기사 3번이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기사 2번은 좀 지나치게 이걸 반대하는 쪽에 치우친 거죠. 요새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제 통합적 읽기거든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무조건 이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사는 이런 입장이 좀 치우쳐서 썼네? 이건 중립적이네. 그런 걸 다 판단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건 한 총리 입장이에요. 그래서 3번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일 관계가 과거 역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양국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죠. 여기서 양국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일본이랑 한국이겠죠. 이 양국은 일본과 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3들한테 야, 너네를 공부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무슨 뜻이겠어요? 꼭 해야 된다는 일이라는 거죠.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서울 공간에서 진행된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틀 전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며 12년 만에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거는 봅시다. 사실이죠, 사실. 그냥 이거는 봅시다. 아마 한일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쓰인 기사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나서 아울러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지금 발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덕수 국무총리죠.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누굴 대표하겠어요? 뭐 사업부를 대표하겠어요? 아니죠.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이겠죠. 제3자 변제안해법을 내놓은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이라는 거. 자, 이어 국제적인 경제 문제, 안보, 첨단 산업 발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세계적 국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일 협력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강제 동원이겠죠.
그니까 물론 강제동원 당했지. 옛날에 뭐 노동자들 힘들게 막 탄압하고. 하지만 그건 다 과거 얘기고 앞으로는 더 긴급한 과제가 많아. 이 한일 협력을 그런 것 때문에 진척이라 그러나?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어. 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도적 결단은 뭐겠어요? 바로 이 결단이라는 거. 결단 내렸다. 이 결단은 뭐겠어요? 바로 제3자 변제안이겠죠. 한 총리는 세계 모든 주요 국가가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고 존중하고 있다며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합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이것은 선택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 자, 봅시다. 선택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이라는 말을 지금 앞에서 또 했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핵심적인 주요 입장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물론 이 불행한 역사 발목 잡혀서 안 된다. 이게 조금 더 보충 설명해주고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일단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가 협력하는 이런 풍조 자체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건 필수사항이다. 이것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일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 얘기들 조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사 4번 볼까요? 일본에 선물 건네고 진보다리만 받아온 윤 대통령. 자, 이것만 봐도 또 어때요? 얘는 이 기사문 자체가 어떤 형식이겠어요? 당연히 좋다는 거겠어요? 진보다리 좋다. 비판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보자고요. 비판, 입장 설명, 비판. 그러면 기사 1은 뭐겠어요? 팩트죠. 기사 1은 팩트에 가깝고 기사 2는 비판에 가깝고 기사 3번은 입장 설명에 가깝고 기사 4번은 비판에 가깝다. 왜냐면 야라고 하면 안 돼요. 일본에 선물 건네고 진보다리만 받아왔다. 이거 말 자체가 굉장히 비꼬는 것 같고, 그죠? 비판적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도쿄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의 순풍은커녕 독도 위안부 합의 등 해묵은 혈안이 무리로 떠오르고 한국 사회의 반발 여론이 격화하며 오히려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의 현물로 선물을 잔뜩 안기고 어음과 청구서만 오히려 받아들고 온 일방 외교라는 비판이다. 지금 보면 이 문장에는 어떤 표현이 쓰였어요? 굉장히 지금 진짜 선물을 주고 왔을까? 한우 세트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어때요? 얘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쓰인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뭐냐? 바로 선물은 뭘까? 어음과 청구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뭘까? 이런 걸 찾아봐야 된다고요. 지금 이 기사가 우리는 일본한테 선물만 잔뜩 줬고 어음이랑 청구서, 진보다리만 잔뜩 받아왔어. 그렇다면 과연 진보다리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일지, 정책은 무엇일지, 선물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일지, 정책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만 해도 나오네. 봅시다. 독도. 이거 형편으로 할까? 자, 독도 위안부 합의 등 해묵은 현안, 이게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선물에 해당하겠어요? 어음과 청구서에 해당하겠어요? 바로 진보다리에 해당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곤란한 내용이잖아요. 곤란하다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일본한테 가서 뭐 계속 독도 얘기하고 이래봤자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또 위안부 현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 다 어음과 청구서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선물은 어디 나올까? 우선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자, 구상권 행사. 이건 누구를 향한 구상권이에요? 일본을 향한 구상권 행사예요. 자, 옛날 이런 말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자가격리 안 하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피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피해 본 거 니네가 다 배상해야 돼. 너네가 피해 본 거래. 쟤네가 피해 본 거 니네가 다 배상해.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을 향한 구상권이라는 건 일본 기업에서 물어내게 하는 제3자 변제안과는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대요?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일본은 구상권 행사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구상권으로 막 돈 물어내고 싶겠어요? 물어내고 싶지 않겠어요? 물어내기 싫겠죠. 오히려 제3자 변제안으로 한국에서 대신 내준다? 개꿀 아닙니까? 개꿀이라는 표현도 쓰면 그래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 이런 게 다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바로 선물에 해당하는 거죠. 일본한테 주고 온 선물.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 요구가 적법함을 인정한 1918년 대법원의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했다. 또 지금 몇 번 나오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했다. 또 이 기사 3번에 나왔을 거예요. 3번에 안 나왔겠죠. 왜냐면 입장 설명이니까. 비판하는 기사에는 다 공통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했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삼권 분립 위배다, 대법원 판결 무력화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는 지금 윤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추요 가장 중요한 뭔가 그게 있잖아요. 내가 얘를 공격하려면 뭐 대통령한테 얘라 그러는 건 좀 그렇지만 내가 뭐 가령 A라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해요. 뭔가 고소하려고 해요. 그럼 A라는 사람한테 뭔가 허물이 있어야 되겠죠. A가 저한테 뭐 이름을 얘기해 볼까? 저 친한 친구 중에서 저 뭐 용 X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를 고소하고 싶어. 자, 이 친구를 고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친구가 잘못한 내용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날 째려봤어요. 이거는 약간 고소거리가 안 되잖아요. 대신 얘가 저한테 뭐 협박성 있는 문자를 남겼어요. 뭐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 뭐 잘못한 건 수두룩 빽빽이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이게 법적으로 크리티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내가 얘를 구속할 수 있는, 내가 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냥 협박이라든지 폭행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법원 판결 무력화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크게 비판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야 너네 정부 지금 대법원 판결 무력화했잖아. 이런 얘기를 주제로 비판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이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회담 뒤 사과 배상을 직접 입에 담지 않은 공동 기자회견 발언에서 나왔다. 자 봅시다. 사과랑 배상을 직접 입에 담지 않았다. 이 말 자체만으로 뭘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 얘네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이다. 일본은 반성 안 하네.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는 옛 한반도 출신 노무자 문제 이런 것들 일본이 이런 게 엄청 심해요.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한테 배상금을 지급할 때도 배상금 지급이 아니라 무슨 명목으로 지급했어요? 옛날에 한국사 시간을 배웠을 때는 바로 독립 축하금. 와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과거에 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전쟁배상금 같은 이런 목적의 일종의 돈을 줄 때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하고 줬냐면 죄송합니다 사과 배상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 지네가 지배해놓고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줬어요.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고 특히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옛 한반도 출신 노무자 문제. 일본이 위안부에 대해 언급할 때도 끝까지 강제라는 얘기를 안 하죠. 자발적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무자라는 것의 정의가 뭐예요? 노무자는 자 이거 찾아봅시다. 이런 것도 그냥 막 대충 말하는 것보다 노무자란 딱 이런 설명을 딱 보여주면 좋잖아요. 육체 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쨌든 봅시다. 노무자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근무한다는 근로자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출신 노무자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정면 부인하는 거죠. 이거 그냥 너네 근로자 아니야? 너네 그냥 일하러 온 거잖아. 더구나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거 자체가 황당한 거죠. 명확한 사과가 아니다. 자,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 계승하고 있다. 내각의 입장이 뭔데? 아니 그렇잖아요.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각의 입장이 사과한다는 입장인 건지 우린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 건지 명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 계승하고 되게 애매한 말만 하고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뭔가 파워풀하게 이렇게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이후 고수해온 반도체 핵심 소자 3개 품목, 불화수소,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대한국 수출 규제를 풀었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철회했다. 이 부분 봅시다. 여기서부터 아니다. 그 이유구나. 이 부분. 야 어렵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부분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근데 어차피 이거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읽을 수 있잖아.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 이거 지금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요 부분 읽어보세요. 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주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봤을까요? 자, 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그거죠. 볼게요. 우리나라가 한때 노 재팬 이런 걸 할 때가 있었죠. 일본 보이콧, 유니클로 안 사고. 왜 그래요? 바로 수출 규제 때문이에요. 대한국 수출 규제. 대한국이 뭐예요? 커다란 한국이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규제를 했느냐? 반도체 핵심 3개 소자에 대한 규제를 했어요. 자,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 순대. 아니 좀 너무 개소리다 이건. 예시를 비해서 근데 너무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근데 이거 너무 황당해서 나는 좀 소름 돋았어. 자, 반도체를 만드는 데 주요한 소자가 A 원소, B 원소, C 원소가 있어요. 원래 순대 떡볶이 뭐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A, B, C가 있는데 나 한국한테 이거 안 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 망하겠죠.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왜? 일본이 그런 거 안 파는데도 왜 안 망했어요? 바로 국내 공급이 안정적으로 됐어요. 이유는 여기 설명하지 않았네. 우리나라가 좀 만들고 다른 나라에 수입하고 이랬겠죠. 대일 수입 의존도 많이 감소했어요.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 상태 수출 규제 안 풀어도 우리나라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은 이걸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진짜 누가 수혜자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일본은 수출 규제로 판로가 막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본이 이거 하면서 되게 생색냈을 것 같지 않아요? 야, 너희 원래 내가 그 반도체 3개 묶어놨는데 못 팔게 했는데 내가 팔게 해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받아왔어요. 정작 오히려 일본은 수출 규제 때문에 이걸 못 팔아서 문재인 상황에서 우리한테 팔면 이득을 얻고, 우리는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우리만의 인프라를 다 구축해놨는데 일본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선물이랍시고 받아. 이게 선물이 아닌 거죠. 이거에 약간 선물로 불상을 준 느낌? 여러분 생일이라서 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불상을 줬어요. 커다란 돌로 된. 이게 선물입니까? 놀 데도 없고 버려야 되는데 선물이 아니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이득을 준답시고 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면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지소미아 군사비밀정보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쪽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 쪽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던 이런 일들만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일방 외교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일방 외교. 일방 통행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한쪽으로만 가는 거. 외교는 원래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져야죠. 협상처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이거 해줘.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일본한테 대리어 좋다고 받아온 건 정작 필요도 없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회담 내용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회담 직후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여론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회담에서 일한 위안부 합의에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고, 이게 되게 엄청 욕을 두드려 지금 먹었던 일한 위안부 합의, 이게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진짜 평생 못 먹을 욕을 다 먹었어요. 이거 하고 돈 주겠다고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실한 이행하겠다, 일본이 아주 바라는 거겠죠. 이것도 다 일방 외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구했다고 일본에서 발표했다. 또 다케시마를 표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 이것도 일본이 하고 싶은 거겠죠. 일본 입장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러니까 일본 땅이라고 밝혔겠죠. 이런 식으로 일본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보도는 16일 회담 직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임명을 조건으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언론에 설명한 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굳이 뒤에 언급한 내용은, 뒤에 이런 식으로 언론에 설명한 데서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어떤 정보라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는 정보라는 거죠. 사실상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 보도다. 그러니까 기사 4번의 핵심은 비판이자 또 뭐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냐? 바로 일방 외교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에요. 너는 지금 일방 외교 당하고 있네. 지금 이런 비판인 겁니다.
기사 5번 볼까요? 기사 6번은 굳이 읽을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하긴 한데 기사 5번이 좀 중요해요. 이게 좀 어려워요, 내용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며 군사비밀정보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군사비밀정보협정 지소미아 이게 사실 뭔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 글에서만 보기에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일본과 이걸 체결한 게 북한과도 일부 관련 있는 문제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한일 지소미아가 북핵 미사일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렇기 때문에 또 중국 견제, 북한 견제라는 얘기가 나왔구나.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실행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건 좀 깨알인데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미국이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펼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 한일 간 군사협력 확대의 길을 터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한일 간 군사협력 확대. 지금 이것만 말만 들어보면 뭔가 나쁘다는 느낌은 안 들죠. 협력 좋은 거 아닌가? 양국은 지소미아 정상화 이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이게 어떤 거예요?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죠. 북핵 미사일 실시간 공유, 상호 준수 약사 체결 이런 것들. 이게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거 1번, 발생할 수 있는 거 2번 이런 거죠.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북한 미사일 발사 감시뿐만 아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은 한일 지소미 북한 감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군사 동향 판매도 활용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일 관계를 통해서 이런 지소미아 체결을 한 데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정상화를 선언한 데 있어서는 뒤에 어떤 이면이 숨겨져 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이면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호 군사 지원 협정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무기 부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요게 좀 핵심이죠. 악사는 어떤 내용이냐?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무기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뭘 유발하느냐? 바로 만약 일본 자위대 수송기와 함정이 탄약 연료 등을 싣고 한국 공항에 들어올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게 된다. 큰 문제죠, 이거는. 그리고 나서 속도와 폭을 조절하지 않으면 일본의 군사 대국할 촉진한다. 이게 바로 문제점인 거예요. 또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줏대를 못 펴고 일방 외교를 당하고 미국에 놀아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참고로 질문 1, 2, 3번 같은 3, 4번 같은 경우는 말로 할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쓰다가는 제 손이 남아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자, 기사 6번 한번 읽어볼까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6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발표한 양국의 역사적인 진전을 환영한다. 긍정하고 있죠. 좋아라 하는 거예요. 좋아라. 미국은 좋아하고 있어요. 아이 좋아. 대사는 이날 한일 발표문에 관한 성명을 내어 양국 간 고통스러운 시기의 역사를 해결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일 간 신뢰와 화해를 증진할 것이며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일 양국 미래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놀라운 헌신과 의지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어때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행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우방 동맹인 양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한편 영내 그리고 전 세계에서 평화 및 공통된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것까지만 읽어봐도 미국이 지금 이런 한국과 일본 간에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진짜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미국이 바라는 대로 우리나라가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기사 6번만 보고 미국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미국이 좋아하니까 무조건 해야지, 그것보다는 미국이 오히려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 봉쇄 전략에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번에 대답해볼까요? 이건 뭐 쓰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쓰지 않을 거예요. 자,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무엇인지 기사 1을 통해 정리하시오. 뭐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바로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피해자 있다. 배상금 일본 전범기업에 줘야 된다. 하지만 안 준다. 우리나라 재단에서 주고 그 재단에 들어가는 돈은 기업이 지원한다. 이런 식의. 핵심은 뭐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어디 기업, 어디 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자 국내 재단에 준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해결했고, 기사 2에서 밑줄 진 설문 5개에 대한 국민의 대체적 반응 밑줄 그어보세요. 다 밑줄 그었습니다. 2번 아주 힘들게 다 밑줄 그어놨어요. 기사 3번, 질문 3번. 기사 4에서 일본 총리가 옛 한반도 출신 노무자 문제라고 표현한 의도가 뭐겠어요? 바로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인 거예요. 일방 외교라는 비판의 근거를 찾아 해당 글 속에 있는 대로. 일방 외교라는 비판 제가 얘기했죠. 이거예요. 뭐 별표를 쳐라라고 했는데 뭐 줄기차게 요거든 일단 칠 때는 많죠. 뭐 이런 것도 다 일방적이겠다.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일방 외교라는 비판의 근거 있는 대로 찾아 별표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방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데에는 실질적으로 일본이 요구하는 것들만 대다수 들어주고 왔고, 일본이 우리나라 위해서 해준다는 수출 규제 푸는 거 역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도움되는 정책은 아니었다. 이런 거가 되겠죠. 기사 5, 6번을 토대로 제3자 변제 해법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 무슨 얘기예요? 제3자 변제안을 통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어때요? 일본과 한국이 일본과 한국이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막 지소미니아라든지 악사라든지 이런 걸 체결하면 우리는 북한 군사협정을 통해서 중국 등을 견제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은 당연히 일본과 한국의 뒤에 서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밑줄 친 두 개의 한일 군사협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 이런 느낌으로 챙겨가면 되겠고, 하나 또 뭐 있었지? 일본의 군사대국화랑 그 다음에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게 된다. 일본 군대. 그리고 나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기사 3의 기세 총리 입장에 대해 여러분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나중에 스스로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거 끝나고 잠깐 끊어졌나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 이제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은 2호 내일 올릴 겁니다. 2호 진행을 할 거예요. 아이에게 노티키지존을 설명할 수 있나요? 쉬워요. 이게 제목마다 쉬워 보이죠? 네, 뭐 학교 폭력 사안 입시 전 이게 뭐 검수한박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1호가 제일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라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더 좀 재밌는 영상, 재밌진 않을 거예요. 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